네, 대장암은 대장의 제일 안쪽인 점막이라고 하는 데에서 거기 존재하는 세포에서 환경적인 혹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세포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증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정기적인 기간에 맞춰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 세포들이 계속 죽지 않고 증식을 하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러한 원인은 익히 알려져 있는 식습관, 뭐 육류 위주나 이런 식습관, 그리고 흡연, 음주, 그리고 몇 가지 질환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대장에서 생기는 질환들,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대장암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적인 원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이러한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의 유전적인 요인들이 같이 결부돼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장암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크기에 따라서 뭐 1cm 미만인 경우도 있고, 큰 경우는 뭐 6, 7cm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2, 3cm 정도의 혹이 몸에 있다고 해서 어떤 특정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건 없고, 하지만 대장암이 발생하게 되면 대장암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혹은 배변 습관 설사를 한다든지, 변을 자주 보거나 배변을 한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 있거나 대변에 피가 붙는 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대장암에 특화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없어서 내가 대장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증상 모두가 내가 대장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증상으로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권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도 정기적인 암검진, 대장 내시경이나 배변 잠열 검사 같은 정기적인 암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환경적, 유전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들을 그나마 줄이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한 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로는 육류 위주의 이제 식습관이나 혹은 비만, 그다음 흡연, 이러한 것들을 좀 하지 않고 정기적인 신체 활동, 운동이나 체육 같은 이런 신체 활동들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점막에 있는 정상세포, 상피세포라고 하는 정상세포가 점점 증식을 하면서 유전자가 망가지는 돌연변이가 되면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를 용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있는 정상세포가 용종이 되고, 그 용종이 더 증식하면서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종이 있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보고들은 이미 충분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종이 대장암의 하나의 위험 요소가 충분히 됩니다. 용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용종의 크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용종 내의 세포들 중에 더 유전자적인 변이가 된 세포들은 대장암세포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종이 크면 클수록 대장암이 더 잘 생긴다라고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제가 본 중에는 7cm짜리 용종이 있었고, 그분은 결국 수술했는데 그 코어에 이제 대장암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사실 저희가 의미를 두는 크기는 1cm 이상의 용종은 무조건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성 용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1cm 이상의 용종들에서는 훨씬 더 대장암이 그 안에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1cm 이상의 용종은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는 의사들마다 일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용종이 있으면 일단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는 게 수술보다는 환자가 갖는 부담에 있어서 훨씬 더 적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으로 떼는 것에 있어서 얇은 장벽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용종이 크면 그만큼 장천공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용종이 크면 내시경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크기 기준은 현재 존재하진 않고 숙련된 시술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각각 개별 임상의 경험에 따라서 그 수술을 할지 아니면 내시경으로 제거할지의 선택은 차이는 있지만 용종이 크면 클수록 내시경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큰 용종일수록 안에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대장암의 치료의 가장 큰 원칙은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암들이 그렇듯이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를 하는 것이, 몸에서 그 암 조직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생존율을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역시나 대장암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대장암에 이제 진행된 병기, 이 대장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진행된 병기에서는 수술 후에 혹시 잔존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 때문에 항암 치료로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암은 해부학적으로 대부분의 대장을 차지하는 결장암과 항문에서 약 한 15cm 정도에 존재하는 직장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장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암의 심하고 안 심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암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결장암은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직장암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절제 부위를 실제로 이제 대장암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제 부위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암을 기준으로 주변에 정상 대장세포가 충분히 포함된 채로 대장을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뭐 약 한 5cm 정도의 대장이 있다 하면 주변으로 약 한 5에서 10cm 정도의 충분한 절제연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암 덩어리 외에 암세포들이 주변으로 파급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정상 대장 조직을 충분히 절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암이 주변에 임파선이라고 하는 대장 밖에 혈관을 따라서 암이 파급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또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측 대장이라고 하는 상행결장이나 회행결장 부위에 암이 있을 때는 절제 범위가 약 한 최소한 30cm 정도를 제거하게 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직장암이나 혹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결장인 S결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에서 20cm 정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는 것은 암의 진행 정도와는 다르고 암의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 센치, 어느 정도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암이 존재하는 위치와 그 암이 주변에 이제 암세포를 파급했을 범위들을 저희가 예상하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약 한 100년 전부터 사실 외과 의사가 하는 수술은 개복 수술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배 안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수술법이 이제 각광을 시도가 되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에 비해서 이러한 복강경 수술이 갖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통증이 절개하는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고, 그러한 개복 수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현재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면 복강경 수술과 또한 같이 이루어지는 로봇 수술, 그리고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단일공 복강경 수술과 단일공 로봇 수술, 이제 배에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의 채널로 되어 있는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흉터 수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입이나 항문을 통해서 접근해서 하는 수술들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에서까지 저희가 이제 실제 환자분들에서까지 안전성 평가까지는 아직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센터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수술은 시술자의 이제 피로도 굉장히 사실은 높고, 그리고 제한된 환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암의 진행이 좀 적거나 절제 범위가 좀 작거나 하는 경우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대장암 수술들은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이 거의 경험적으로는 한 9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은 표준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했다거나 이전에 개복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병력이 있다거나 혹은 암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좀 어렵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보다는 개별 환자와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외과의의 어떤 경험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이 한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로봇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복강경 수술과 큰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복강경 수술 기구가 조작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면, 로봇 수술은 실제로 사람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구현이 되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술하는 시술자에게 훨씬 더 수술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비용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복강경 수술에 우리 국내 의료진의 수술 실력이 굉장히 월등히 좋기 때문에 몇몇 센터에서는 로봇 수술을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몇몇 센터에서는 복강경 수술로도 그만큼의 효과를 충분히 낸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부 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토하는 분들은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장암 수술 후에는 배변 습관이 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대장암 수술 후 이제 구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들어보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이제 구토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이런 걸로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장유착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 개복 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은 장유착 발생률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유착이 생길 수가 있고, 장유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장이 이제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달라붙다 보면 달라붙으면서 이 장이 꺾이거나 꼬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지 않아도 위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십이장에서 나오는 소화액들이 굉장한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양들이 장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역류해서 구토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에서 사실 구토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배변 습관이 변화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대장암 수술뿐만 아니라 위암 수술, 뭐 소장에 이제 암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장을 절제하고 남은 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항문까지 먹은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연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문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문합 부위가 잘 안 아물면 그쪽으로 이제 음식물이나 그다음 소화액들이 새는 이제 누출의 합병증은 존재하게 됩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저희 기관을 기준으로 약 한 2%가 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시술자의 어떤 시술의 능력도 한 축으로 담당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환자분이 갖고 있는 조직의 재생력이나 환자분이 갖고 있는 동반 질환, 가령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 같은 조직 재생이 잘 안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합병증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중에서도 결장암보다는 직장암의 경우, 직장암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사선 치료는 조직 재생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직장암, 특히 항문에 가까운 쪽에 존재하는 직장암의 경우에는 문합 부위가 조직 재생이 잘 안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문합 부위가 누출이 되는 합병증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수술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하는 이제 외과에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수술 후에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면 좋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흡연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금연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적어도 저희가 수술 전 한 달 정도는, 최소 한 달 정도는 금연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 자체는 조직 재생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병증을 유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당뇨가 있다면 당 관리,
혈압이 있다면 혈압 관리 이런 것들 하시는 것이 좋고, 대장암을 진단받아서 이건 꼭 대장암 수술에만 국한되진 않지만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전에 일정한 양의 어떤 운동이나 그리고 충분한 그 열량 섭취, 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들,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수술의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역시나 거기다가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아침 첫 수술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생각하시기에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이제 아침에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첫 수술이나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는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수술 후에 좀 더 제가 이제 수술하는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아져서 두 번째 수술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첫 수술이 굉장히 이제 예상 외로 난관이었고 힘들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첫 수술이나 혹은 오후 수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수술팀들은 어찌됐건 한 환자 한 환자 수술을 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이 또 요구가 되고 발휘가 됩니다. 저희도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진단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인공항문 장루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부위에 따라서 장루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부위에 따라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측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상행결장이나 혹은 회행결장 그리고 S자 결장 대부분의 결장암에서는 인공항문 장루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해서 인공항문을 내야 되나 변을 처리하는 변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사실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직장암에서는 방사선 치료도 있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문합부의 합병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장암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인공항문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영구적으로 평생 장루를 갖게 되는 영구 장루보다는 임시로 갖게 되는 임시 장루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장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